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주진우 의원이 참여하는 청문회가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은 총리가 됐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내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도인데 네. 다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주진우 픽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네. 어떤 후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나간 거긴 하지만 어제부터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어제는 후보자가 4명 정도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가장 집중을 받았던 것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청문회 참여하신 건 아닌데 보신 소감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강선호 후보자 갑질이 이제 문제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청문 과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게 특히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 그 강선우 의원 편을 들고 네. 보좌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좌진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얻을 게 없어요. 뭔가 이해관계를 뭔가 폭로를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억울해서 폭로를 한 것이지. 네. 폭로를 함으로써 뭐 직장이 생깁니까? 무슨 보상을 받나요? 그러니까 정말 보다 못해서 나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강선호 후보자는 법적 조치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이 보도도 나고 하면은 그 약자인 보좌진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법적인 조치, 막 형사고소도 당하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해야 되고 그 가족들까지 피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조치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그 얘기한 것을 공개를 했어요. 사실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을 예. 공개하면서 왜 거짓 해명하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2차 가해,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갑질 이 세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로 청문회는 끝난 건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소명은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인상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제 보면은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과는 하기는 했는데 네. 해명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아예 없던 일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변기 뭐 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문을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내 쓰레기를 남에게 어쨌든 좀 떠넘기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우리 집의 어떤 그 화장실 수리와 관련된 거를 이제 굳이 지역 보좌관에게 자문을 구할 이유도 없을 테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해명은 미흡한 네. 것 같긴 해요.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장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어제 저녁에 방송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보좌진이 이제 자기 처지를 다른 동료들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네. 강선우 후보자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이 좀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설마 또 이렇게 또 반문에, 강이냐? 예, 또 강선우가 또 시킨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반복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만 봐도 서로 말이 통할 정도로 네. 반복된 행위였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보좌진이 가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늘 느꼈던 감정이 아, 나 이 회사 정말 그만 다니고 싶다. 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하고 싶어. 라는 감정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설마 또 강하니까 그 당했던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반복되어 온 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강선호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신상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막 물어봐서 정책 질의했죠. 네, 되게 멋진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국민기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음. 그 이유는 갑질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과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너무 불일치하다 보니까
결국 여가부 장관이 됐을 때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그때도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문재인 예. 정부 지지율은 70% 이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결국 강행을 했어요. 그랬죠. 예. 본인이 그리고-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뭐 이랬었죠. 후보자 신분으로. 네. 그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비리,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히 채용비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을 굉장히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공정이란 말이 싹 사라졌어요. 차마 뭐 할 수가 없었던 네,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자체의 이 네. 정부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야당입니다만 네.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미국하고 협상도 하고 강력한 국정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조국 사태처럼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약자 보호라든지 약자라는 단어를 감히 정부 관계자들이 입에 올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갑을관계 이렇게 해서 노동자, 뭐 근로자들을 이제 을이다, 을을 일치다. 지키는 위원회죠. 네, 그러니까 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뭐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조롱도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만든 위원회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저는 딱 눈에 띄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는 부분인데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무슨 말을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갑지로 위원회로 바꿔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진실 공방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 예. 사진이 공개되고 보좌진이 직접 설마 또 강이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강이지라는 그 대화가 나온 이상 예. 더 이상 보좌진이 뭐 이상하니 어쩌니 갑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니 이거는 이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습 사실 갑질이 이제 네. 입증된 거죠. 보좌진이 또 폭로에 나선 보좌진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또 복수의 보좌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보좌진이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조금 오히려 그게 또 약간 갑질이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2차 가해, 3차 가해죠. 예. 그리고 28명의 보좌진을 이제 본인 해명에 따라도 예. 28명을 이제 이거를 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28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5년간 28명이면 1년에 6명씩 자른 거거든요. 네. 근데 보좌진이 총 8명이에요. 어떤 자영업자, 어떤 회사의 사람들이 직원을 1년 내에 6명씩 자릅니까? 8명이 T.O.인데. 그 그러게요. 얘기는 갑질은 갑질대로 하고 좀만 마음에 안 들으면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예. 자발적인 퇴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억지로 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좌진 입장에서는 거의 직장이고 생계가 달려있고 가족이 있는데 네. 뭐 나가고 싶겠어요? 근데 늘 무슨 저 임시직의 어떤 그 임시 근로직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면서 이 법에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보좌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잘랐다면은 이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어제 일단은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부터도 또 계속 나흘간 청문회가 추가로 더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CG를 한 판은 준비를 했는데 네. 주진우 픽을 좀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픽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민의힘에 있다가 이제 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보수 성향을 가졌던 분을 쓴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국가보훈부 장관직이랑 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보훈부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예우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느 자리보다 본인의 흠결이 없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서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기리고 그 유족을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분이 이름 걸고 당당하게 호국 명령에 대한 존중을 표시할 때는 본인 스스로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일단 성인지 감수성부터 문제가 많아요. 아, 그 그렇군요. 글들을 보면은 제가 예. 굳이 입에 올리진 않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다른 글들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 네. 예를 들어 선거를 독려하는 글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반인들이 쓴 그냥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데 첫 성경험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네. 그것을 그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이번 선거도 첫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일까?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적절하지 갖다 않아요. 댔네요. 비유의 어떤 맥락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뭐 이게 문해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글을 들고 와서 엉뚱하게 인용을 한 건데 네. 그 자체도 약간 불편한 내용의 성경험을 선거에 빗대다 보니까 네. 이분이 평소에 도대체 어떤 사고를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또 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한참 오래 있는 동안 네. 사실 전국 각지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일은 하지 않고. 예. 근데 그게 탈세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비용을 털게 되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커피만 마셔도 특히 배우자가 있는 그 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배우자는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하면 월급 받을 수도 있지 이런 건데 네.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비용 털기 위해서 온 가족 다 종업원으로 등록해 놓으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탈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군요. 네. 근데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누구는 나라에서 세금을 빼먹는다면 그게 이게 적합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예. 있는 거고요. 특히 여러 군데서 그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정치를 그만뒀을 때 사실은 주변에 챙겨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해충돌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롭나? 과거에 나한테 덕본 사람이나 정치할 때 덕본 사람이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약간 정치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인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했을 때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거든요.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직 의원들이 이른바 약간 정관예우처럼 네. 뭐 국회의원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좀 여기저기 이름을 걸어놓고 월급처럼 받는 네. 이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권오을 후보자를 통해서 드러난 거군요. 네, 저는 전재수 후보자는 뭐 제 섹터가 아니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만 보니까 네. 거기도 또 똑같이 여러 군데에서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뭐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좀 상당한 거리가 네, 있는데 네. 실제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가 있는 곳에서 뭐 네. 근무를 했던 거나 아니, 우리 월급을 국민들 받았거나. 중에 서울 살면서 대전이나 뭐 부산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상시적으로? 예. 없잖아요. 흔치는 않겠죠. 네, 부산 살면서 경기도에서 직업을 갖는다? 거주지는 계속 부산인데. 네. 네, 그것들이 결국은 낙선을 하게 되면 다음 정치 준비를 하면서 뭔가 그 지역 행사에도 막 가거든요. 네. 그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4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동안 다른 데 적어두고 하는 것들이 저는 글쎄요, 이게 관행인지 몰라도 국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지점이고, 예. 뭐, 전재수 후보자까지 갈 것도 없이,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보훈부라는 그 명예스러운 자리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좀 주진 의원이 공격을 많이 하셨던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뭐 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지만 이진숙 후보자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픽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알다시피 뭐 표절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어떤 의혹이 가장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근데 교육부 장관이 어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범학계 검증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증단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정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 논문에 대한 검증만 하시는 단체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도 딱 봐도 논문 표절인 걸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16개 논문에서 절대 그 이견이 없는 논문 표절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16편의 논문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이 먼저 발표됐든 제자 논문이 늦게 발표됐든 논문은
한 번 썼는데 네. 이럴 때는 제자 단독으로 논문 썼다고 발표했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랑 공동으로 발표했다라고 하고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막 난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 자체가 뭐 어렵게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완전히 헛되이 하는 거고요. 연구 윤리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좀 장려해 주십시오. 꼭 논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그 얘기를 입에 올렸을 때 지금 강선호 후보자가 여가부 정책 얘기했을 때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녀 교육 문제, 해외 네. 조기 유학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해명도 좀 이상해요. 애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라고 하는데 왜 조기 유학이 저희가 부모를 제외한 조기 유학을 왜 금지시켜 놨냐면은 아이들은 조기 유학이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는 네. 인격 형성이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하는 게 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엄마 나 외국 조기 유학 가고 싶어 해도 그러면은 국내법상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를 조기 유학을 그렇게 보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심리적인 부작용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에도 뭔가 잘못된 선례처럼 돼서 다 조기 유학 보내버리면 돈이 있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국내 공교육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초등교육법에 못하도록 해놨어요. 네. 근데 교육법을 위반한 교육부 장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유독 인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인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본인 몸은 그죠. 국내에 있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수학을 했으니까. 뭐 법 규정을 좀 어긴 부분이니까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논문 표절에다가 이제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의 법을 위반한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여도 문제인데 네. 하필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그 본인 스스로가 예. 공교육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계를 믿지 못한 거잖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하시는 네. 분이 그게 이제 공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국립대를 더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우리 높은 교육의 수준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 저는 사실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꼭 자녀를 교육을 뭐 공교육을 시켜야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그 정책이 먹히겠느냐 이런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국민들이 제일 공분하는 포인트가 내로남불인데 네. 본인들 입으로는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뭐 특목고 보내고 네. 비싼 사립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내일 청문회에서도 아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보수 논객들이 좀 만났는데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그분은 제가 직접 추천한 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픽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가? 픽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픽이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낙마 여부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을 쓰고 싶죠. 하지만 뭔가 국민 검증에 걸려서 눈높이에 너무 현격히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위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성 고위공직자가 숫자가 적고 또 충청권에 또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인사의 맥락은 알겠어요. 근데 사심 없이 인사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이것은 논문 표절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논문 표절이 100% 확실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적하신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조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이라고 어제 또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인사검증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도. 네. 인사검증팀에는 그 학계 검증단 수준에 있는 분들이 그 논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논문을 검증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실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논문이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나 연구해보거나 학위를 가지거나 준비하는 분들은 다 표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혹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논문 표절이라고 얘기하지. 예. 제가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의혹을 안 붙일 정도 되면은 이거는 사실관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육부 총리 자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종의 전략 같은 거죠. 청문회까지 시간 끌고 그때 그렇게 하고 뒤늦게 낙마시키면 다른 후보자들 보호에 약간 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일단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청문회까지는 다 하고 네. 뭐 다음 주 초나 이렇게 좀 네. 여러 명 중에 이제 그때 가서 뭐 낙마를 시키면은 다른 후보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교육부 총리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하루라도 일찍 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저는 논문 표절을 하지 않은 훌륭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수님들 중에 훌륭한 교수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묵묵히 연구하고 제자들한테 존경받는 교수 많아요. 예. 논란 없는 분도 저는 충분히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수님들은 논문 표절이 문제되는 교수님 오히려 극히 드물 정도예요. 네. 그분이 직업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빨리 모셔와서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네. 이거를 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이미 인사검증팀에서 답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냥 국민 눈치 보기 한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좀 예상하시건데 왠지 그냥 청문회는 지나고 나서 다른 후보자들 보호용으로 좀 물타기식으로 아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분위기가 뭐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서 뭐 청문회까지는 아마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픽이 아니다는 말은 또 그 민주당 좀 극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그거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내가 직접 픽한 거 아니고 추천받아서 한 거니까. 네. 부담이 없을 수 있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낙마시키더라도 뭔가 국민의힘이나 여론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런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내일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는데 법사위원이시니까 직접 참여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전에 질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정성호 후보자가 지난번에 이제 본인의 어떤 서울대 동문들 앞에서 이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좀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좀 논란이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어렵다라는 입장이 왔나 보네요. 네. 예.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가 저는 좀 이상합니다. 뭐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좀 아직 파악이 덜 돼서 답변이 어렵다는 식인데 지금 제가 정성호 후보자가 물론 지명 전이긴 하지만 네. 지명이 사실 유력한 상황이고 사실 그 친명계의 자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사석에는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먼저 언급하고 정성호 후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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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사면과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은 특정 개인에게만 엄청나게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아껴야 되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네. 전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유력 정치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먼저 입에 올리는 게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일부러 이 이슈를 꺼내들므로써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어떤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장을 좀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네. 사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도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특정 유력 정치인만 사면하면 일반 국민들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3분의 2 이상의 형량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형은 다 살아야 되는 거군요. 3분의 2가 요건을 기준입니다. 갖추려면. 네, 3분의 2. 네, 정통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갈 정도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데 네. 3분의 2 이상은 살아야 사면의 어떤 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죄명의 한계도 있어요. 살인범 3분의 2 살았다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못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버젓이 있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채용 비리는 공정을 이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간에서는 하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역대 정부, 꼭 보수 정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적용됐던 그 원칙에 의하더라도 형량을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6개월밖에 살지 않았는데 네. 일반 국민은 그러면은 형량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또 가족 입장에서는 언제 나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2년 중에 6개월이고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조차 막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의원 배지도 달고 출마도 하면서 네. 정치적인 권리도 다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형도 그냥 무조건 이번에 사면한다? 저는 이것은 좀 공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소 취소는 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개별 1심 판결대로인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 이의 제기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수리슬쩍 지금 재판 정지된 상태로 그냥 수리슬쩍 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열어야 공정한 마당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슨 TF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재판도 뒤집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퇴임 후를 대비하는 거죠. 그 퇴임 후에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로 지금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도 집중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여튼 후보자는 말을 조금 뭐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이제 공소 취소를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청문회 앞두고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좀 나온 상황인 이거는 거죠. 예.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 순간 국민들이 바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법무부 장관 되면 법 지킬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공소 취소는 정말 드물게 진범이 뒤늦게 잡힌 경우 아니면은 예. 공소 취소 받아본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 주변을 포함해서 저도 변호사 3년이나 했습니다. 네. 공소 취소된 의뢰인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변호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소 취소 최근에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예. 없죠. 저는 일단 주변에서는 없는데. 네. 근데 그게 전체 통계로 보면 연간 몇 명이 있어요. 네. 뭐 진범이 잡히거나 실수로 기소하거나 그러니까 과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큰 오류가 있었을 때 네. 가능한 게 공소 취소이군요. 네, 내가 뭔가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예. 그러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은 음. 정권 바뀔 때까지 재판 끌었다가 문제 돼도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음에 보수 정부 들어서면은 그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은 기소된 사람도 다 공소 취소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제부터 이재명 예. 정부에서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 공소 취소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과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대원칙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장관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법 원칙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내일은 그렇고요. 17일 같은 경우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서 네. 주진우 픽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다른 후보자들 의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묻히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도로를 사서 이제 10억 원의 어떤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있었어요. 네. 재개발 지역에. 도로를 사는 것도 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후보자들 청문회 하면서 좀 본 본 기억이 나요. 그것도 예전에. 도로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그게 돈이 되는지 몰랐네요. 네. 알았으면 저도 샀을 텐데. 네. 본인 스스로 횡재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횡재. 네. 근데 그게 우연히 내가 어떤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집이 뭔가 개발이 되면서 이게 되거나 아니면 네. 부모가 뭐 원래 상속을 해줬는데 그 토지가 뭔가 개발이 되는 거를 횡재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본인이 적극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우자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사 있는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몇 억씩 들어가는 거를 부부끼리 상의 안 하고 사진 않죠.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를 산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투기 행위죠. 차익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도로에서 뭐 잠을 자려고 했겠습니까? 도로에다 예. 뭐 집을 지으려고 그러게요. 했겠습니까? 네. 그거는 도로를 삼으로써 뭔가 시세 차익을 바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 표절의 교육부 장관처럼 직위랑 충돌하는 건 아닌데 네. 현재 상황이랑 너무 충돌해요. 현재 상황. 예. 지금 실거주자나 실수요자조차도 지금 굉장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무주택자도 웬만하면 현금 진짜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집살 생각 꿈도 꾸지 마 네. 라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수요 억제책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강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강제를 할 때는 네. 내 집을 가지고 내가 담보를 하는데 네,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그거를 일정 이상의 약간의 한도가 아니라 네. LTV 정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네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면은 절대 집을 못 사.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집을 살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내가 이사를 무조건 일로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침해되는 강력한 대책을 본인들은 해서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만약에 1가구 2주택자가 네. 전세를 끼고 1가구 2주택을 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는 전세 갭 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근데 무주택자가 정말 그 집이 잠깐 오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라서 일부 전세를 끼게 되는 경우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일괄해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네. 증여도 하고 아들 자금은 3, 4억밖에 안 되는데 18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예. 지금은 6년 만에 그게 30억도 넘게 돼서 15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천동. 네. 어쨌든 한강뷰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젊은 미국에 있는 그 아들 내외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네. 산 시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던 때예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자기 아들 집은 강연에 나가서는 이거는 그 기회 평등을 위해서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부동산 함부로 그렇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라고 스스로 막 강연도 하고 다니면서 해놓고. 10개월 뒤에 해외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한 그 10억 정도 증여하고 예. 자기 자금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또 전세까지 껴서 18억의 아파트를 산 거잖아요. 불과 네. 5, 6년 전에. 예. 근데 본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생각이 국민 입장에서는 좀 들 수가 있는 지점이고.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전세 갭투기도 문제지만 그 앞에 거슬러 가서 보니까 도로까지 투기해서 투기죠. 네. 이거는 예.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는. 네, 투기죠. 누가 보더라도. 예. 근데 투기를 해서 10억을 번 사람에게 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맡길 수 있느냐. 이분은 외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무위원으로 부동산 정책에 본인이 의결권이 있네요. 네, 심의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내로남불 이슈가 안 걸릴까요? 지금 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청문회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18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의 어떤 농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점에 코로나 수혜주 주식 투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청문회 이슈는 아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자리에 본인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임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해명으로는 뭐 훌륭한 인재인데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했다고 네. 안 쓰는 것은 또 역차별일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도 뭐 법률비서관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하거나 법제처장을 하거나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지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했어도 한두 명은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뭐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변호에 참여했다면 근데 이것은 일단 제일 문제인 것은 민정 라인의 비서관들을 전부 다 전원 거의 전원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전부 다 변호인 출신으로 앉혔어요. 예.
이분들이 결국은 검찰 인사를 하는 거고 경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해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같이 변론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사이에 너무 생각이 동일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사실은 국정에 있어서 견제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자리뿐만 아니에요.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앉혔으면은 결국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또 공천을 줘서 5명이나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나왔던 것도 사실 이 많은 변호사를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재판에 투입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 비용을 어떻게 냈지? 예. 재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공직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대신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거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 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서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네. 그것에 대한 주무인 국정원 기조실장을 그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 출신을 안 친다 그러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국정원 기조실장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된 자료들도 잘 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세금 줘서 그 사람을 안 치는 것이 그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세금 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재판 증거 찾으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정 선을 이제는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나. 너무 많아요. 네. 세어보니까 뭐 12명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직들에 또 많이 배치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 청문회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또 총결산하는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빅은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영상통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계신데요. 황교안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에 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좀 그 앞에서 하시는 걸 봤어요. 보좌진들이 보시기에는 이 의혹이 그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심경이십니까, 지금? 일단 좀 참담하고요. 사실 뭐 보좌진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갑질을 동료 보좌진들이 당했다는 사실에 좀 참담하고요. 그 참담함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른바 2차 가해들 그 모습에서 더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에 피켓 시위도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해명조차도 사실 어제 저녁 때 언론 보도를 보면 또 그것도 거짓말인 걸로 또 드러났고 네. 정작 그 피해 보좌진들을 갖다가 좀 증인으로 불러서 제대로 그 앞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송구스럽다, 부덕의 소치다라고 얼렁뚱땅 뭐 좀 청문회만 어떻게 한번 지나가면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면피성 사과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거고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지명 처리를 할 때까지 좀 계속 투쟁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후보자가 해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에 2020년에 당선된 이후에 보좌진 교체 인원 같은 경우가 46번이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건 아니고 28명이다 뭐 얘기를 좀 정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28명이면은 이건 또 통상적인 수준인 건지 일단 후보자 해명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국회 300개 의원실이 있고 그 의원실마다 뭐 상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직급을 받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28번이 많다. 어제 그 한지아 의원님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28번이라는 숫자조차도 8명이라는 직원을 생각했을 때는 몇 차례를 교체를 했다는 뜻이고 네. 그 숫자보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체가 됐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른바 여당인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간다거나 정부 부처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야당인 경우에는 사실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이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강선 의원이 2020년에 됐지만 2022년부터는 사실상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디에 뭐 파견을 가다기보다는 뭐 작년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국회 내 익명 게시판에도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예. 조금 그 방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그 피켓을 들고 계시긴 했는데 별도로 뭐 성명을 발표를 하시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침묵 시위를 하셨던데 이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근데 저희 뭐 보좌진들이 국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업이고 또 저희의 생계 역시도 사실 의원님들 손에 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철저히 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부당한 지시나 어떤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밖으로 제대로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음, 특히나 뭐 보좌관 같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젊은 비서관들이나 하위 직급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고 네. 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말하고 음, 싶어도 소리치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그 피해를 받은 보좌진들도 사실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얼마나 응어리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대변해서 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힘없는 민초들의 좀 음. 마음을 이 피켓으로 좀 읽어주십사 하고서 저희가 일부러 큰 구호라 아니면 고재창이나 그런 거 없이 피켓 시위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어제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뭐 침묵 시위였지만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데 민주당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동참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저희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보다 하루 먼저 출범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아직 뭐 지도부가 구성이 안 됐고 그래서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도부가 어제서야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도부가 구성되고 임원이 그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보좌진의 어떤 생계와 그런 그 갑질에 피해받은 모습들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거라서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서지 못하는 민보협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 민낯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뭐 국회 익명 게시판 보면 사실 하루에도 몇 건씩 그 아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리 당의 모습에 실망을 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우리가 강선우 후보자를 그렇게 감싸줘야 되느냐. 뭐 이런 글들이 자성의 글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민보협의 고민도 저는 느껴지고요. 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뭐 어쨌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자체도 보좌진의 권익과 보좌진의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권익도 아니고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용기를 낼 거라고 믿고 사실 뭐 저희가 공동대응을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좀 익명 게시판 이런 데들은 좀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의원들의 어떤 갑질 논란 이런 게 강선우 후보자로 지금 크게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좌관, 보좌진이란 직업에 대해서 뭐 저는 정치부 기자를 했어서 잘 압니다만 모르는 분들도 좀 많고 이번에 좀 존중을 좀 못 받는 직업인가라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뭐 일을 하실 예정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직을 오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요. 예, 뭐 일단은 그 강선우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직을 오른다면 앞으로 이게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질을 해도 네, 보좌진들 마음대로 사적 지시를 해도 장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 시그널이 단순히 국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도 저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뭐 드라마에서도 나온 것처럼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되게 겉으로 보기엔 멋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안으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또 국회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맞는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네, 그렇게 사실은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한 명 한 명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정 생활이나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국회가 좀 올바르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한지아 의원님이나 우재준 의원님이 그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 개정 문제나 아니면 사실은 이 부분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저희 이제 국보협에 있는 그 보좌진 권익증진위원회 이런 데서는 직급별 갑질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좀 형성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협회 회장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아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 픽을 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필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지난 얘기고 어제도 다른 언론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만나셨고 또 그동안 보셨던 어떤 이재명 정부의 한 달 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이나 이제 국힘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인 좌편향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죠. 근데 한 달 정도 보면은 뭐 그다지 뭐 좌편향이 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상법 개정 뭐 이런 것은 저는 비판적 견해를 많이 표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비교적 색깔이 좀 줄었다고 할까요? 예. 특히 경제 문제 이런 데는 뭐 경제 관료들을 전면 배치하고 비교적 좌편향이라는 비판은 없는 네. 그런 그 실용적인 그런 내각을 구성했다 이런 점에서는 비교적 잘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지난 회동 때 이제 9월에 네. 있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와 네.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정부 반대했고요. 예,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반대했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전승절 참석 문제도 아마 본인은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 집요하게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와달라고. 예. 그래서 아마 딱 잘라 거절은 안 합니다만은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예. 뭐 근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좀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중국 예. 측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만일에 트럼프가 간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 이게 미국의 근데 상황에 이제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가 만일에 전승절에 간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저는 느꼈고, 예. 그날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9월달 우리 경주 에이펙 문제도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은 왔으면 좋겠다, 올 거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역시 9월 그 경주에 네. 참석 여부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아, 에이펙에 뭐 오히려 그게 시진핑 주석은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정인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 네. 좀 집중해서 보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특사 파견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사단에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좀 비토 여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좀 약간 갑론을박 상황인 것 같아요. 주필님이 보시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가면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보시나요? 글쎄,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은 뭐 그다지 미국의 깊은 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네.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특사가 가게 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오히려 한덕수라든가 이런 그 소위 친미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글쎄요, 뭐 특사를 보낸다면 저는 뭐 현직 중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꼭 뭐 전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사보다도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여러 가지 딜이 굉장히 복잡한 딜이거든요. 네. 이게 뭐 딜이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고 농산물 개방 문제도 있고 또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라는 현실적 요구가 있고 예. 또 우리가 미국의 원전이라든가 조선사업과 합작해야 되는 굉장히 큰 어떤 사업의 기회도 우리에게 있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5%까지 방위비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예. 물론 우리 쪽에 대해서는 뭐 주한미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뭐 요구도 있습니다만 네. 세계적으로 보면 방위비를 GDP 5%까지 올려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딜들이 논의가 되려 그러면 특사 보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느 시점인가는 예. 대통령 대 대통령이 네. 그야말로 직접 만나서談판을 보다 큰 그림으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방법을 맞춰주면서 예. 우리의 실리를 크게 챙길 수도 있는 좋은 딜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 부과를 무기로 여러 가지 네. 우리나라 쪽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이거였는데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지금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요구를 했고 지금 정부 관계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좀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소고기라고 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그게 바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반대를 했던 게 아니고 네, 그 당시 그죠.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그 당시 일부 농민단체 또 이 광우병을 과장되게 선전하던 일부 그 시민단체들이 30개월령 이상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예.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단체들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연히 아니고 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좀 뭐 누구 지지를 떠나서 예.
국익을 놓고 보자면 30개월령 이상은 수입이 안 된다는 주장 자체는 국제적으로 좀 웃음거리죠. 아, 그런가요? 예, 그 네. 30개월령 이상 수입은 안 된다는 것은 30개월이 왜 소고기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개 소고기를 키워서 30개월 정도 되면 소를 잡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이는 효율이 30개월령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높죠. 예. 그래서 이제 30개월에 보통 잡는다는 것 때문에 30개월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도축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30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네. 31개월, 2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뭐 더 빨리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음.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아,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이 광우병 집회 때문에 상당히 좀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네.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왜냐면은 그때 이걸 반대했던 단체들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찬성할 그렇잖아요. 겁니다, 아마. 예, 예. 찬성할 겁니다. 그 아. 광우병 집회라는 것 자체가 예. 거꾸로 만들어졌던 주장들이거든요. 그 지금 뭐 광우병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무 아마, 문제도 없는 문제를 억지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용- 문제는 이제 축산 농가들이 네. 아무래도 한우 시장이 이제 위축이 되겠죠. 예. 지금 우리나라 축산이라는 것은 미제 사료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네. 여기서 소를 키우잖아요. 온 산하를 오염시키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도 사실은 그 말하자면 한우 농가들이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건데 지금 그 사료 미제 사료들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그걸로 키우는 거거든요. 예. 그게 한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우 농가들도 좀 자제하고 할 필요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공약을 하면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할 때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으로 전작권 문제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적인 현안이다라고 하면서 네. 당장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주필님이 좀 전작권 문제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전작권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작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한미군의 그 위치가 애매해지죠. 주한미군이 말하자면 이 전작권을 넘기게 되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그동안에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한미동맹에 의해서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했는데 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한미군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말하자면 작전 개념에 넣는 군대로 전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네. 또 실제로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미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오고 위체제도 유사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전환해봤자 비슷할 거다. 예.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정치적인 쇼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네. 그 뭐 전작권에 대해서 미군들도 그렇게 뭐 고집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네. 오히려 미군을 전작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미군이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 안보 부담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이다. 네. 대러시아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외교 부담까지 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단치 않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뭐 어떤 것들이 민족의 자존심에 맞고 네. 뭐 이런 것은 아니죠. 네. 지난 회동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주필님이 좀 공개하신 얘기 중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된 대통령의 이제 워딩들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네. 혹시 좀 의혹이 많이 불거진 후보자 중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그 후보자도 얘기는 하지 있잖아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여성 후보자들의 어떤
풀 자체가 네. 좀 협소한 것 같다. 그래서 참 말하자면 풀이 좀 많았으면 네.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여성 그래서 인재 풀이 넓지 않다. 네, 넓지 않다. 그래서 예. 참 애로가 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야, 그 풀이라는 게 좀 넓혀봐라. 예. 저 대통령이 자꾸 협소하게 보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풀이 좀 작아서 네. 좀 더 답답하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날은 예. 강선우 의원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하시진 않았군요. 혹시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어떤 사면 얘기 이런 건 좀 안 나누셨나요? 저희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큰 이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정책 이슈 이런 거 예, 외교나 경제 이슈 이런 예. 거였고 예.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네. 이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네. 최순실 여사가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거든요. 예. 10년입니다. 최서원 씨. 네. 네, 이 최순실은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너무 그건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궁벽한 처지고 그래서 그 사면 얘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느낌이 좀 뭔가 검토를 해볼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저희들이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거기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았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건의를 하셨고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들으신 예, 상황. 아이고 그렇게나 됐군요. 뭐 예. 이런 반응이었죠. 네, 10년이 지났거든요. 아, 10년, 벌써 10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최순실은 단민석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정유라 딸인 네. 정유라 양도 아주 여러 가지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혁신위의 쇄신안을 놓고 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도움이 사실상 안 됐다라고 하고 설전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씨가 무슨 도움이 될 건덕지가 없었죠. 예. 건덕지가 없었고 그걸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힘당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묘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지도자로 추대한 과정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운 논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말이 맞다. 말이 저는 맞다. 보죠. 네, 말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로 만나봤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정치 시그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최소영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 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 시그널 계정도 따로 개설을 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